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미국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치면은 많이 빠졌죠. 결국 중기적으로는 참 많이 빠졌는데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빠졌었죠. 고점 대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방송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내려왔던 파동 다음에 이제 되돌리는 파동이 지금은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이 반등 자체가 제가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그냥 내려온 만큼을 그냥 어느 정도 되돌리는 그냥 조정 파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단 진행 순서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오늘 증시 움직였던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그 다음 일중 수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일드갭과 페드 모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한국 수출액 전등동기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데이터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의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미국 쪽 이제 투기등급 회사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좀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ATR 관련해서도 이제 14일 ATR, 5일 ATR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윌시 5000, GDP 대비해서 이제 윌시 5000, 버핏 지수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주택 대비해서 S&P 미국, 그 다음에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M2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주택 대비해서 코스피 같이 조금 보도록 하고요. 중국은 오늘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좀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냥 부동산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들 간단하게 좀 여러가지 PIR이나 등등등등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늘은 매크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기술적 분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미국 쪽 먼저 보고, 그 다음 국내 쪽 살펴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나 변동성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니케이 유로스톡스 상생, 글로벌 다른 나라 지수들 살펴보고, 그 다음 달러 인덱스 금, 그리고 개별 종목들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특히 이제 또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1% 정도로 마감이 됐었고요. 상승폭을 좀 많이 되돌렸다. 장 중반 정도에 좀 상승했던 걸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방송할 때 목이 안 좋은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일단 개인이 약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 기관 한 5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 한 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한 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260억 정도 매수, 개인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3월 선물 만기부터입니다.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약 거의 9.8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9조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 한 7.5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죠. 한 3.5조 선물도 매도 중이다. 근데 기관은 선물은 또 3.2조이면 거의 그냥 해지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이 정도 포지션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초 이후로만 봐도 수급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이고요. 2015년부터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개인만 정말 사고 있다.
사실 뭐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기적으로는 결국 증시는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중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은 수급만 보여드리고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고요. 외국인이 이제 선물 쪽에서 좀 매수가 있다는 거 차이인데 매수 규모가 어째 뭐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리포트 뭐 좀 이슈 있었던 거 어제 거 그냥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지금 미국 경제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라고 했지만 뭐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일시적이지 않은 걸 다 알았을 겁니다. 뭐 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인플레이션은 뭐 솔직히 저는 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왜냐면 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증거가 있었고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그들이 또 뭔가를 했던 작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RRP 한도를 늘렸다는 거나 뭐 RP 금리랑 뭐 IORB 금리 올렸던 거 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있던 거를 보면은 아마 인플레이션이 날 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찌 됐던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명백한 상황이다.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더 이상 뭐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세계은행 이제 월드뱅크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를 하면서 경기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뭐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가 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뭐 나중에 매크로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뜨뜻미지근한 경기 정도, 경기가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 않은 경기에서 뭐 물가는 높은 상황, 뭐 사실 이걸 뭐 일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뭐 저는 아마 그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이 부분은 이건 이제 매크로 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그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과 이제 패드 모델로 살펴보면 될 텐데, 이제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를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거를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패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냥 둘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증시가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증시 많이 빠졌지만 그냥 계속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이죠. 이제 그 이유는 금리도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패드 모델로 봐도 뭐 여전히 고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고평가 부근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고평가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살펴보면 S&P랑 코스피 뭐 사실 같이 돼 있는 거 원래 같이 가다가 좀 이격 나는 게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의 영향이 개인적으로 가장 컸다라고 보고요. 결국 양적 완화를 많이 했을 때 결국 실질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할인율이 낮아져서 이제 부채 조달 비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빚지는 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돈 빌려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CLO나 여러 가지 뭐 유동화된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자금을 다 자사주 매입하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할인율은. 그래서 이제 일드갭은 많이 낮아졌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더 이상 뭐 그런 행동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상 뭐 둘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 차이는 점점 메워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낙폭이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는 훨씬 더 크리라 보고요. 그때 조금 메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리 자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미국 쪽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 좀 단기적인 금리 조정은 보인 다음에 랠리를 할 땐 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패드 모델 상으로는 또 좀 비슷하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일단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1조 7천억 정도 되면서 오히려 좀 늘고 있습니다. 뭐 증시가 바닥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반등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어차피 중기적인 추세는 어차피 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장고 거의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것도 결국 고점 치고 빠질 때가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빠지는데 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결국 고점 치고 빠질 때 항상 끝이 좋지 않았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한국 수출액 전동동 기비 다 고점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직까지 경기가 나쁘다기보다 그냥 경기가 워낙 강력하던 거에서 그냥 가속도 정도 떨어지고 있다. 그냥 모멘텀이 그냥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다. 경기가 사실 좋은 건 좋다라고 좋은 건 좋은 거다. 경기 지금 좋은 상황이라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고점 치고 과거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에는 다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다.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미국 쪽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이동 평균선 넘어가면서 이제 위험 회피 성향, 120이동 평균선도 여전히 넘어 있고 52동 평균선도 여전히 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계속 위험 회피 성향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겠죠. 근데 잠깐 뭐 하회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는 계속 조정을 결국엔 보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뭐 다큰버블 만큼은 아니었지만 꽤나 높은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다. 뭐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뭐 둘 다 마찬가지고요. 윌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윌쇼 5천 시총을 GDP로 나눈 경우에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데 뭐 여전히 사실 아직까지 높은 레벨이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금리는 가만히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S&P를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 결국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비싸냐 주식이 비싸냐인데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비싸 보인다. 부동산도 비싸지만 상대적인 강도에서는 주식이 아직은 더 비싼 레벨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이제 시가총액이 아니죠. 이제 그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고점 치고 또 빠지고 있는 추세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를 이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거는 이렇게 레인지가 있죠. 레인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빠질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아직 빠질 놈은 조금 더 남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려고 했는데 일단 ATR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ATR을 그냥 검색하시면 어떻게 구하는지 나오고 공식은 이겁니다. 이제 이거를 14일 이동평균한 ATR과 5일 이동평균한 ATR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일 A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그냥 오히려 롱 포지션을 해야 될 때죠. 이게 사실 보라색이 위면 숏 포지션이고 내려가면 롱 포지션이거든요. 지금은 롱 포지션을 해야 될 때다. 사실 변동성 지수로만 봤을 때는 VBIX나 빅스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도 아직은 둘 다 롱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 5일짜리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은 롱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될 그런 포지션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변동성 지표상으로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는 이게 미국 주택 가격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으로 뭐 고점을 치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저는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아파트 지수인데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PIR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을 이제 중위소득으로 나눈 숫자, 결국 중위소득으로 몇 년을 일해야 쓰지 않고 이제 몇 년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둘 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다.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PIR 보시더라도 2008년 이후로는 지금 PIR 최고치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도 살펴보면은 이제 전국 주택 시총을 또 GDP로 나눈 수치로도 결국 과거 대비해서는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주택 시총도 과거 대비해서는 고점이다. 근데 이제 또 전국 주택 시총을 또 M2 통화량으로 나눴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니다. 뭐 요 정도? 이게 데이터가 조금 잘려 있어서 과거 데이터는 시계열마다 있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GDP 대비냐 통화량 대비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상반된 결과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택도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도 싸 보이진 않고 솔직히 뭐 PIR이나 뭐 실질 주택 가격을 봐도 뭐 저는 사실 비싸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조정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미국 쪽 차트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나스닥 이제 장기점 파동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S&P부터 보죠. 뭐 파동은 S&P가 뭐 초반엔 조금 더 깔끔하니까 미국 쪽 파동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저점부터 해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1파, 2파, 3회, 3회, 3선, 3에서 3회로 3파 여기까지 트라이앵글로 4파가 딱 잘 나왔었고요. 여기까지 5파 올라가고 지금 A, B, C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A, B, C 조정 이렇게 나타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MACD도 그렇고 뭐 조정이 나타날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 좀 잘게 쪼개보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여기까지 이제 5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잠시만요. 5파가 여기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C여서 이게 큰 A가 되게 되고 그 다음 A, B, C로 큰 B가 되게 되고 그 다음 1, 2, 3, 4, 5로 큰 C가 돼서 이 큰 A, B, C가 모여서 이제 더 큰 A가 된 겁니다. 이제 왕 A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A, B, C가 큰 왕 A가 되고 그럼 B가 나오겠죠? 아마도 이게 A, B, C로 또 큰 B가 올라갈 겁니다. 큰 B가 올라가고 결국 C로 빠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가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 정확하게 거의 흡사합니다. 나스닥으로 보면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A, B, C가 딱 A와 C의 길이가 1배 아니면 1.618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딱 1배 정도가 깔끔하게 잘 나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봉상으로 봤을 때 26 변화일이 정확하게 왔다. 여긴 20일인데 나스닥으로 보죠. 나스닥이 사실 지금의 주인공은 나스닥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스닥을 해서 이제 선물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나스닥으로만 하죠. 저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은 변화일을 보면은 딱 26 변화일이고 아마 이 반등도 저는 9 변화일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여기 9주 변화일까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경우에도 사실 30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A, B, C 조정 이후에 A, B, C로 올라갔다가 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C로는 그럼 한 이만큼 빠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1, 2, 3, 4, 5로 빠지겠죠?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반등했던 것도 저는 일단 이것도 똑같이 9 변화일이 나오거든요. 일목균형표상. 여기까지가 이제 9 변화일이었는데 뭐 현물로는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9 변화일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해서 A, B, C 짝대기가 아니네요. A, B, C로 이런 식으로 이제 1배를 가면 여기까지 갈 거고요. 1배를 가면은 한 요 정도 가고 이제 1.618배를 가면 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120 이동평균선까지 갈지 결국 200 이동평균선까지 갈지 1배냐 1.618배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뭐 좀 짧은 분봉으로 뭐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이제 B의 A가 결국 A, B, C 3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파동이 여기까지가 A고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이게 C가 되는 거죠. C는 5파로 이루어지니까 1, 2, 3, 4, 5 그래서 A, B, C가 돼서 이게 B의 A가 되고 그 다음 B의 B 조정 나오고 그 다음 B의 C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좀 이견이 있다면 이게 B의 A, B, C가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A, B, C가 돼서 그냥 C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조금 애매하다. 한 번 더 빼고 올라갈지 그냥 지금 올라갈지 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S&P도 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환선과 기준선이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제 현물상으로도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냥 계산치를 그냥 하나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 1배를 올라가면 13,819에서 14,687 뭐 둘 중 하나가 높아 보이고요. 그냥 이게 큰 비다. 이제 큰 비다. 이 계산치가 이건 거죠. 큰 비가 이제 A 다음에 이 큰 비 자체를 그냥 바로 추정해 버린다라고 쳤을 때는 그걸 이제 되돌림 B파가 A파의 3파리를 되돌리냐 618을 되돌리냐에 따라 다를 텐데 3파를 되돌리면 13,500 618을 되돌리면 14,500인데 뭐 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제가 봤을 때 13,500보다는 14,800이 낫고 618하고 얘랑 수치가 거의 비슷해서 뭐 아마 결국 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1배냐 1.618배냐 뭐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거의 기준선 부근에 있어서 뭐 저는 뭐 사실 좀 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미국하고 결국에는 여기가 그냥 A고 B고 C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쪽은 뭐 그냥 자세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낙폭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상승폭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2008년도 이후로 국내에 워낙 작았었죠.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하락도 더 작은 거고요. 아마 향후에 상승도 전 더 작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기준선 위에 올라오긴 했는데 기준선에서 지지를 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여기도 기술적 반등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마지막 여기가 1, 2, 3, 4, 5로 마지막 5파가 나오고 나서 A, B, C, A 조정, 그 다음 B 반등하고 아마 지금 이게 1, 2, 3, 4, 5로 C 나오고 나서 이게 큰 A고 아마 큰 B가 좀 나온 다음에 C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내일 변동성 일단 뭐 다 지금은 역전이 된 상태라 뭐 저는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되고 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52동평균선 안에서 걸려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한 요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결국은 빠진다. 이제 사실 중기적으로는 빠진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는 사실 이렇게 여기가 그냥 A고 그냥 A, B, C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지 않나 이미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로도 그렇고 유로도 여기가 그냥 A, B, C로 A고 그냥 A, B, C로 B 나오고 나서 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은 들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새 다 비슷하죠. 지금 상해 조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빼고는 다 비슷한 파동 모양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단 전환선 이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고요. 뭐 52동 평균선을 이제 깨냐 마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뭐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물가 발표가 있죠. 미국 물가 발표. 아마 그걸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CPI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오후 9시 반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뭐 이때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증시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사실 물가 그냥 피크아웃 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기 반등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이랑 52동평균선에서 좀 버티냐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는 전보다 나빠진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WTI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뭐 굳이 숏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200일등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고, 뭐 결국엔 이러다 근데 저는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야 뭐 사실 금리 좀 빠지면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단기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 구주봉상 구름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1, 2, 3, 4, 5는 나오고 A, B, C 정도 조정 보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구주봉 다였거든요. 다였기 때문에 A, B, 여기는 120분봉이네요. 이제 1, 2, 4, 5로 올라갔다가 A, B, C 조정 받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스콜링스 살펴보면 여기 괴선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저는 뭐 위든 미치든 막 사실 곧 튈 거라고 보고, 구름대를 넘어서면서 26일 프랭스팬까지 딱 호전되면 가장 좋은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봤을 때 거의 한 7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긴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뭐 사실 뭐 곧 하지 않을까,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했었고, 뭐 이제 신금순 여사님 이제 지분도 매수하고 뭐 소각도 하고, 뭐 딱히 이제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리려고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이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살펴보면은, 뭐 현대해상은 개인적으로 뭐 전 좀 금리 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뭐 사실 좀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뭐 계속 제가 보유했던 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키스콜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GS 들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GS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T도 사실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솔직히 뭐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한국금융지주도 저는 솔직히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이제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다시 넘어가서 일단 현대해상부터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뭐 구름대를 다시 넘냐 마냐가 중요하겠지만, 뭐 금리는 저는 좀 빠질 수 있다고 봐서 뭐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국 기술적 반등상 금리가 빠졌다가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은 그냥 빠질 때 계속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거 이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뭐 그냥 제가 파생을 하고 있던 거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최근 것만 복기를 해보죠. 그냥 이제 빠질 때 제가 요 정도 부근에서 숏을 쳤습니다. 이제 나스닥 선물 매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아니 매도를 한 거죠. 선물 매도를 했던 거고요. 이제 풋옵션 매수를 하고 이제 쭉 뭐 이래저래 쭉 여기까지 갔다가 뭐 한 요 정도 부근에서 청산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에 13,300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다가 또 다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서 또 잘못 좀 했다가 여기서 살짝 손실을 봤었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다시 숏을 걸고 여기서 잘 먹었다가, 또 여기선 또 올라갈 때 제가 또 손실을 봐요. 이제 좀 더 빠진다고 착각을 해서 이제 그렇다고 손실을 봤다가 또 다시 여기서 내려갈 때는 숏으로 먹고, 지금은 또 반등이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반등할 거라고 봐서, 지금은 이제 근데 결국 주추세는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왜냐면 이게 A, B인데 B는 거죠. 조정
추세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추세는 어차피 내려가는 추세인 거거든요. 내려가는 거를 되돌리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뭐 사실 5% 이상 손실 나면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보다는 이건 그냥 제가 옵션을 사면서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이미를 해놨죠.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인 매수는 해놨다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800 정도나 14,500 정도, 500 정도 둘 중 하나서 어차피 올라갈 때 1, 2, 3, 4, 5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게 C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이게 투자라는 게 뭐 저번 썸네일도 그랬었지만 이게 변하지 않으면 사실 돈을 못 벌거든요. 그냥 항상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못 벌고 항상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못 벌어요. 물론 항상 할 거면 항상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벌겠죠. 증시가 결국엔 올라가니까요. 근데 뭐 결국에 올라가서 수익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런 거죠. 뭐 그냥 이게 예전에 니케이, 항상 이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니케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니케이를 여기서 산 사람이 주식은 항상 올라갈 거야. 1990년도에 산 사람이 아직까지 고점을 못 왔거든요. 여기 고점까지. 뭐 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고점까지 뭐 한 10년, 뭐 5년, 뭐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 의견은 항상 기민하고 논리적이게, 뭐 꼭 내가 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뭐 롱 포지션만 취할 것도 아니고, 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숏 포지션만 취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갈 땐 상황에서는 롱을 하고 내려갈 땐 숏을 하고 항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뭐 현대해상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졌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훌륭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 대비가 되는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손해보험 업종이 내년에 이제 그 IFRS 이제 회계 규정도 바뀌면서 이제 또 부채가 시가평가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 얘기하면 너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 손해보험 업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 중에서도 현대상이 제일 싸고요. 그래서 뭐 DB 선번을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또 이제 금융지주 중 뭐 은행이라고 보면 되죠. 은행에서는 또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낫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조정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좀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122동평에서 깨지면 아마 좀 떨어질 확률은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뭐 기대 수익률은 과거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은 매우 매우 싸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힘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슬슬 뭐 국내 증시 봤을 때, 지수 봤을 때 좀 반등은 있을 것 같다.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뭐 오른다고 하면은 그냥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사실 밸류에이션 메리트 커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항상 8%를 하회하면 증시 조정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딱 7.9 기록하고 증시 확 빠졌죠. 근데 지금이 그냥 싸냐?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싸지 않죠. 더 많이 싸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금리를 조정한 국고채 10년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뭐 거의 최저점이죠. 지금 가장 비싼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이제 그런데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야 언제든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차트로 봤을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결국엔 다시 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보다는 낫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낫고요. 근데 다만 여기 실적 변동성이 있어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는 더 받아야 된다.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보단 나아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점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금리 조정해도 그렇고요. 뭐 조금 그냥 저는 뭐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현대차를 봐도 뭐 그냥 그렇게 뭐 사실 들어가고 싶은 차트 모양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 뒤에 보면 그렇지만 현대차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뭐 림으로 보나 뭐 이걸로 보나 FCF로 보나 너무 비싸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그냥 기술적 반등은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여긴 과거에 비해서는 싼 건 또 사실입니다. 싸진 건 또 사실이긴 하고, 근데 뭐 굳이 뭐 금리 조정하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이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 못 넘고 빠지고 있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근데 좀 살짝 그래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도 막 엄청 또 메리트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메리트가 살짝은 있는데 뭐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 결국 여기서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냐 마냐, 그래서 26일 프랭스팬을 결국 넘냐 마냐,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기도 결국 주봉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 잘 지지를 하긴 했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근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살펴보면 뭐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정제자 마진 계속 좋고, 여러 가지 측면상 뭐 솔직히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유업 자체가 워낙 좋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 뭐 밸류에이션 말이 안 되죠. 너무 사실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되게 싸다 사실. GS가 뭐 가장 사실 제일 지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KT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기술적 분석상은 뭐 사실 계속 올라가니까 뭐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전 더 가지 않을까, 조정 보였다 가든 어찌됐든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KT도 뭐 절대가치 평가상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엄청 저평가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림으로 밸류에이션 해서 그런데, 여기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뭐 림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밸류에이션 방식이 아니어서 좀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DLNC 살펴보면은, DL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든 미치든 결국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서 튈 것 같은데, 뭐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뭐 DLNC도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좋은 회사다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충분히 싸고, 특히 우선주가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우선주가 꽤 그래도 오르긴 했는데 본주 대비해서 아직은 우선주가 그래도 나아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도 뭐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도 저평가는 솔직히 충분히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우선주가 많이 비싸지긴 했죠. 뭐 거의 52%까지 갔었다가 본주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70 근처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솔직히 본주 대비해서 70 미치면 뭐 저는 우선주가 더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 보이긴 했었는데, 뭐 좀 더 사실 기술적 반등은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 올랐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를 봐도 뭐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뭐 굳이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네이버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저처럼 그냥 뭐 트레이딩을 할 거다. 뭐 나스닥 저거 뭐 비싸다고 만날 말하지만 이제 콜 옵션을 샀잖아요. 뭐 트레이딩 목적으로 들어오고 가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큼 근데 그러면 이제 방망이를 좀 많이 짧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봐도 뭐 교쪽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리스크는 그만큼 있다 생각은 듭니다. 뭐 제 콜옵션 한 것도 충분히 리스크는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롱 포지션을 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저는 비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싼 건 맞지만 레벨 수치 자체가 5% 정도면 상당히 비싸다.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반등 보이고 있었는데 뭐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여기도 200이동 평균선 일단 넘냐 마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삼성바이오로스 너무 비싸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너무나 비싸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NC소프트 살펴보면은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여기 구름대만 넘어가면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그렇게 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좀 단기 반등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사실 계속 못 넘고 있어서 뭐 확실하게 좀 넘고 사더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볼린저밴드 모여있죠. 그래서 위든 미치든 저는 좀 튈 거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솔직히 이 정도 레벨이면 지금 위로 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 절대가치 평가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도 충분히 사실 LG전자는 이 정도면 많이 싸졌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충분히 싸졌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렇게 구름대에서 지지를 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제일제당은 이 정도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기업평가 살펴보면은 한국기업평가 구름대까지 이제 다시 뚫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뭐 굳이라는 표현이 맞는 일단 뭐 좀 아직은 그냥 관찰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서 그냥 관찰만 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한국금융지주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서 뭐 솔직히 둘 중 하나다라 하면 한국금융지주를 사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금융지주는 저는 이제 향후에 좀 더 빠지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파생 이제 A, B까지 B 올라가고 있는 거죠. B 올라갔다가 C 다 내려가면 뭐 대규모로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선주가 더 낮긴 하고요. 여기도 우선주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냥 얘기 드린 김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본주 대비해서 우선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지금은 그냥 본주가 낫겠네요. 이 정도까지 레벨 왔으면 이 정도면 그냥 본주가 나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 7, 80 정도 넘어가면은 뭐 굳이 그냥 본주 사지 우선주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은 하고요. 근데 뭐 나는 정말 이 기업과 뭐 정말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0% 미만이면 뭐 우선주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상황에 맞게 이제 사실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제가 평생을 들고 갈 자신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키움 쪽 살펴보면 여기도 반등하다가 좀 조정 보이고 있어서 뭐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리라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쪽 차트 보더라도 애플 여기다 A, B, C로 A, B, C, B 그 다음 1, 2, 3, 4, 5로 C 나오면서 큰 A 나오고 그 다음 A, B, C로 올라갔다가 C로 더 빠지지 않을까. 큰 B였다가 C로 이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A, A, B, C, B, 1, 2, 3, 4, 5, C에서 큰 A, 그 다음 큰 B, 그 다음 큰 C 이렇게 맞으리라 보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마 생각하도록 A, B, C인 거죠. C가 1, 2, 3, 4, 5 여긴 좀 1, 2, 3, 4, 5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A, B, C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사실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설명드리긴 애매하긴 한데 뭐 결국은 빠질 것 같다. 이제 뭐 결국은 빠질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 여기는 이제 220평선 일단 넘는지 마는지 구름대랑 그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를 이제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결국 물가는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조정은 보일 수 있겠죠, 물가가. 그래서 뭐 그냥 짧게만 오늘 뭐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뭐 결국 사람들이 공급 부족이다. 뭐 뉴스에 공급 부족이야. 공급 부족이야. 라고 말하지만 뭐 지금 뭐 공장이 멈춰 있는 공장이 있나요? 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공급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수요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거죠. 얘가 이제 수요고 얘가 결국 수요고 얘가 이제 공급인데 인플레이션이 났던 70년, 80년대 당연히 수요가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더 많으니까 크라이시스가 났었죠. 위기가 나타났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공급과 수요가 크게 불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치했었죠. 근데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가 확실히 많이 증가됐죠. 뭐 캠핑도 가는 사람이 많아졌고 골프를 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소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그 소비가 갑자기 없어질까요? 이제 코로나 때 골프를 치던 분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난 이제 골프 안 칠 거야 하실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 캠핑 가시던 분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캠핑 안 갈 거야도 아니고 코로나 때 인테리어 했다고 그럼 앞으로 나는 그럼 인테리어 안 할 건가? 라고 하면 또 이사가면 또 하실 겁니다. 왜냐면 한 번 이미 맛을 보면 사람들이 쉽게 그만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수요는 이미 날라갔죠. 근데 공급은 뭐 공급 변목 때문에 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또 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만큼이나 벌어지게 된 거죠. 역사상 거의 최고 수준인 거죠. 이때 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그래서 2021년 한 5월 정도부터 증가가 되게 됩니다. 대출이 줄어들다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근데 대출이 증가가 되게 되니까 예대율이 원래 역사상 가장 최저치였었는데 예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뭐 결국 QE랑 QT를 완벽하게 이해를 될 텐데 그냥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저번 주 영상을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사실 뭐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다, 경기의 마지막 사이클이다 하지만 결국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레이트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신용이 창출되는 그런 단계다. 결국 레버리지가 이제야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이트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풀린 돈이 신용으로 창출이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빠질 수밖에 없을 게 유가가 작년 유가가 얼마였죠? 딱 작년 요맘때 유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 요맘때 유가가 뭐 대충 한 요 정도였겠죠? 한 요 정도? 점점 이제 기저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점점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렇게 풀리는 돈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좀
피크아웃 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도 랠리를 전 좀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도 좀 빠지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물가는 더 갈 겁니다. 지급준비금은 이만큼이나 많고요. 연방준비은행 총자산도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좀 저는 물가가 결국은 증시를 끌어내린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섹터도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지금 손보 섹터, 금융 섹터, 이제 뒤에서 정유 섹터 다 금리 올라갈 때 좋은 거, 뭐 키스코도 결국 실물 자산 이제 철근 쪽 재산하는 데고, 그런기 때문에 뭐 실물 자산이나 금리 인상에 좀 수혜가 되는 게 계속 보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그냥 오랜만에 한번 보면은 일주일 됐으니까 실질금리는 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증시가 반등할 때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다가 C가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실질금리가 팍팍팍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확 올라갔을 그 시점에 이제 그때 금을 사야 된다. 우리의 정말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아직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